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응용행동 분석은 원래 이 강의의 총 주제는 언어행동 분석입니다. 이 VB-MAP이라 해서 언어행동 분석인데요. 언어행동 분석을 이해하려면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그런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응용행동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면서 이게 응용행동 분석이다 하는 거를 모를 뿐이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능에서 이렇게 보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보면 그 안에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쓸 때 응용행동 분석 원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프로파일러라 그러죠. 프로파일러. 경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 수사하는 방법 중에 그 범인의 어떤 그 의도나 범인의 용의점이 가장 좀 두드러진 사람을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자를 우리가 프로파일러라 그러는데요. 프로파일러도 응용행동 분석의 기초를 모르면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거나 양육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부모들이 많이 씁니다. 교사들이 많이 씁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벌써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응용행동 분석이 시작이 돼서 2013년도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예. 어떤 법안이 통과되냐면요. 이 법안 통과되기 전에는 자폐 아동의 수가 10,000명 중에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적장애라고 그러죠. 옛날에 정신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적장애 그 퍼센트는 1,000명 중에 3명. 그렇다면 지적장애가 자폐성 장애 아동들보다 10배나 많이 진단이 됐는데 2013년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10,000명 중에 3, 4명이 지적장애로 진단이 되고 오히려 100명 중에 1명이 자폐성 장애로 진단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오히려 지적장애보다 더 많아진 거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 중에서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굉장히 의료보험 혜택 받는다는 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나라인데 뭐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고 우선 그게 일단은 그 우선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그리고 응용행동 분석 치료를 받으면 무상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장애 아동들이 응용행동 분석을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치료는 진단에 대한 어떤 대상 환자에게 해당되는 치료를 줬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위장병 환자에게 위장약을 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하면 이거는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어떤 체계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폐 성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그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자폐로 진단해 달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지적 장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는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 굉장히 그 역전됐습니다. 그 옛날에 지적 장애 그 학술대에 갔을 때는요. 한 번 일주일 동안 한 학술대에 모인 사람 수가 한 2, 3천 명 될 정도로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때 당시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러죠. 그 학술대에 가면 뭐 많이 오면 400명.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됐었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그 학술대에 가면 5천 명, 10,000명 이렇게 되고요. 지적장애 학술대에 가면 기껏 많이 모여도 500명 될까 말까. 이 역전이 된 거는 그만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법령이 통과됐을 경우에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방법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프로파일러가 예,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이렇게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그걸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에서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상 이런 말이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게 크면 클수록 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선긋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선긋기를 했을 때 보상을 많이 주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선긋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삶에서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 동기가 크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동기가 가장 강력한 사람을 가장 강력한 용의자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득이 있거나 얻어지는 게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아동들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동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떤 행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일어날 때마다 바로 즉시 보상을 해주면 그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시간만 되면 식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행동은 다 거르고 뭐 대충 하고 막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많지만 식사만큼은 평생 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배고픔이라는 어떠한 그 허기짐에서 포만이라는 이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었는데도 전혀 이렇게 배부르지 않다면 우리가 식사를 이어가지 못하겠죠. 예, 바로 가장 흔한 보상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예, 식사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공부 방식을 보면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뭐 답을 아는 애들 몇 명 빼놓고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 그냥 몇 명 손 들까 말까 뭐 그리고 저기 그냥 뻘쭘하게 선생님이 쳐다본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평소에 아이들이 어떤 질문에서 답을 해도 별로 칭찬 안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하자마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요 하고 막 손 들고 막 그냥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클래스에 가면요. 선생님은 늘 아이들에게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보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 그 맛깔스러운 어떤 초콜릿 사탕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칭찬의 파워라고 합니다. 칭찬의 파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이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 그 돌고래 쇼 하는 거 보러 가면 돌고래들이 막 춤추고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그 동작을 보여주고 그러죠. 뭐그 사실은 칭찬을 막 해줘요.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그 조련사가 칭찬해주고 물고기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우리가 딱 볼 때는 그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열심히 점프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원래는 그건 아니고요. 돌고래는 우리 말을 이해 못합니다. 예. 그, 그 조련사가 얘기할 때 잘 뛰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밑에서 빛을 쏜답니다. 빛을 쏘면 빛을 딱 받고 그게 그 물고기들이 그 돌고래가 좋아하는 그 빛을 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강화돼서 칭찬이 돼서 이렇게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우리가 눈을 보면 이렇게 가끔 그 점프를 잘하거나 뭐 할 때마다 슬쩍 하나씩 주는 게 뭐냐 물고기 하나씩 줘. 주머니에서 이렇게 슬쩍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칭찬, 강화, 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쇼가 1시간 동안 즐겁게 우리가 참 즐기면서 볼 수 있게 그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영역행동 분석은 바로 뭐냐면요. 동작을 만들어내거나 기술을 발휘하게 하거나 말을 하게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교육 방법인데요. 이 교육 방법에서 중심이 바로 뭐냐면요. 강화입니다. 강화. 보상, 칭찬.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중점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말로 한 게 거의 없이 그냥 보상이란 체계를 받고 아이가 그 행동을 자발적으로 또 반복해서 합니다. 자, 이런 교육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언어적 교육 방법. 그러니까 말을 거의 쓰지 않고도 아이들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응용 행동 분석은 비언어적 학습 방법인데요. 이 비언어적 학습 방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냐면요.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최고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애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할 때 그림을 여기다 빨간색 넣고 저기다 뭐 넣고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하지만 말을 이해 못하는 아동들에게 그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강의 방법은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프롬프팅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잘하면 칭찬해주면 아이가 그 행동을 다시 또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교육 방법인데요. 여기 고전적 조건화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작동적 조건화, 사회적 학습이라는 방법인데요.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는 여러분들 요새 이 말은 몰라도 파블로프라는 사람의 이름은 알 거예요. 그렇죠? 요새 예능에도 파블로프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요. 말하자면 파블로프가 실험한 게 뭐냐면 개에게 사실은 음식을 줬더니 음식이 이제 개의 어떤 침을 흘리게 하는 어떤 연구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 파블로프가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이런 의형행동 분석가가 아니고 이분은 생리학자였습니다. 어떠한 조건하에서 침을 얼마만큼 흘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했던 분인데요. 근데 이런 연구하다가 엉뚱한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발견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 마리의 개를 이렇게 모아서 식사를 줘야 되는데 뭐 일일이 찾아가면서 한 명씩 주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을 땡땡땡 치고 종소리 듣고 모이면 음식을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뭐 음식을 보고선 침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종소리 때문에 침을 안 흘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일단은 음식이 있으면 막 모여서 침을 흘리면서 음식을 기다리잖아요. 꼬리 흔들면서요. 그런데 한 번은 종칠 때마다 이제 음식을 나눠주다가 이 조수가 실수로 종을 쳤어요. 음식은 가져오진 않았어요. 종소리가 나니까 모든 거기서 사육했던 개들이 모이는데 침을 무지하게 흘리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데도 침을 흘리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종이라는 것은 옛날에 침을 흘리게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중립작이라고 그래요. 음식이 어떤 의미에서 침을 흘리게 하는데 음식과 종이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나중에는 음식이 없어도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유발하면서 교육을 하는 걸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용어로 하면 파블로프 조건화라는 말도 씁니다.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학교 교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실만 가면 맨날 앉아서 뭐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고 잘못하면 야단맞고 그러니까 좋은 어떤 느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같은 거를 그려놓고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한참 하면요. 교실 들어오는 걸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성들은 이 고전적 조건화가 생활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활화된 분들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향수를 많이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향수의 향은 주로 이제 과일 향이 많거나 꽃 향이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그 향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상큼하고 이런 냄새. 자, 이 상큼한 냄새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 몸에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상큼한 것 때문에 나도 상큼한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서 나의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게 잘 보면요. 응용행동 분석을 이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 학부 학생들을 남자들은 이 화장품도 안 쓰고요. 이 위생 의식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맨날 보면 저 솔로로 지내고 그런 친구들에게 가끔 가다가 요새 남성용 화장품도 많은데 야, 뭐 이거 써보라고. 근데
우연히 교수님이 쓰라니까 지나가다 하나 사갖고 아침마다 이렇게 바르고 왔는데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 향수를 바르기 시작한 친구들 중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짝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친구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죠. 향수라는 어떤 그 매체를 사용해서 나도 가치가 같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선전 매체가 있는데요. 그 냉장고를 판매하는 어떤 회사가 냉장고 선전을 할 때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모델을 정할 때 가정주부들이 가사 일을 하면서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대상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앙케이트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주부들이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1위를 모델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정하자 김태희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성들 중에서 가장 로망이 되는 여성들이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이 냉장고를 파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상황에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냉장고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저 냉장고를 사서 내 집에다 놓으면 나도 저런 여성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광고에다 실은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작동적 조건화는 조금 이따가 제가 오늘의 그 주제가 바로 작동적 조건화입니다. 사회적 학습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집안에서 엄마를 좋아하면 엄마의 모든 행동 거지를 모방을 하죠. 아니면 남자아이들은 저 아빠의 행동을 이렇게 모방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좀에 걸린 사람일 경우에는 남자 자녀의 50% 이상도 무좀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전인가 그랬었는데요. 그게 유전이 아니랍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예, 유전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통 어디 나갔다 와서 이 발 관리를 잘 안 하고 대충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이 보고 아들도 관리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똑같은 그런 어떤 무좀에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게 있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 한 명이 이 무좀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해와요. 고생을 하는데 굉장히 용한 의사도 다 만나고 그러면서 요새 좀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이 없는데 그 친구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자기가 30년간 엄청나게 돈을 쓰고 이 무좀 치료에서 힘을 썼는데 지금도 무좀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술은 가짜다. 내 무좀도 못 고치는 의술이 최고의 의술이라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간단한 병도 못 고치는 의술이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요새 굉장히 그 친구가 이 무좀에서 많이 해방돼서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무좀을 고치냐 했더니 무좀 연구가를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생활 태도를 바꾸는 이런 세미나를 갔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무좀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했답니다. 그분이 무좀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무좀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얼굴은 남자일지라도 얼굴 세수를 맨날 하잖아요. 매일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발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내 얼굴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귀하게 관리를 해주면 사실은 무좀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너무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발 관리하고 깨끗이 씻고 오히려 세수하고 이런 치장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는 하루에 발을 관리하는데 1시간씩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말려주고 이렇게 해서
30년간 고생했던 걸 하루 만에 다 날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회적 학습이에요. 남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남들이 하는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도 말이죠. 사실은 거의 한 3분의 1은요. 유전이 아니라 아버지나 가족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그대로 자기가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의 원인되는 어떤 질병도 자기도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이반 파블로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반 파블로프가 이렇게 실험을 했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음식을 줬더니 침을 흘리잖아요. 예. 근데 종소리를 들려줬더니 침을 안 흘려요. 이제 어느 날 음식을 주다가 종소리를 울렸더니 음식 때문에 침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중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는 거. 이걸 갖다 고전적 조건인데 이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것도 고전적 조건합니다. 자라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이 고전적 조건이라서 자라가 아닌데도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는 거미 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들려줄 때마다 미국 어른들은 꼭 거미를 얘기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미가 쫙 쳐 있는데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맨 처음에 거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무서운 얘기가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건데 무서운 얘기마다 거미가 등장하니까 나중에 거미만 보면 무서움증이 생겨서 미국에는 거미 공포증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집안에서 살다가 그냥 나와서 혼자서 산 친구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방에 거미가 생겨갖고 못 살겠다고. 거미줄 치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옆방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미가 무서웠는데 미국은 집이 크잖아요. 여기저기 크니까 거미줄이 어딘지 있어요. 집에. 근데 그 거미가 내가 사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오는 거죠. 이런 정도로 거미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호랑이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끝이잖아요. 예, 근데 어릴 때 호랑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서운 얘기하면서 아이가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데 거기 호랑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호랑이만 보면 무서운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학습되는 과정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고전적 조건화가 치료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되는 거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떤 개체를 봤으면 나중에 그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이 없어도 그 개체만 보면 그 고통을 느껴지는 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 친구가 그 정신과에 입원을 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면을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방에 몇 명이 있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방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이라는 게 한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 공간 유니트에 있기 때문에 자기 유니트에 있는 환자 중에 어느 여성 환자가 있는데 되게 웃기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온 이유가 버스만 보면 무서워서 공포증을 느껴서 버스 공포증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동안은 자기의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대요. 막 그냥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배앓이를 한답니다. 그냥 굉장히 배가 아파갖고 주저앉고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병을 앓고 온갖 종류의 그 위장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바로 뭐냐면요. 버스만 보면 그 현상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는 사람이 쭉 과거를 더듬어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여자 이 환자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슬픈 과정 중에서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모여서 술 파티 뭐 비슷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술 먹고 음식을 차려주면 밤새도록 있으면서 계속 음식을 날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슬픈데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배가 굉장히 아팠답니다. 계속 내내 아팠는데 자기 어머니의 운그 버스가 딱 떠날 때 그때 배앓이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때 주저앉고 이럴 정도로 아픈 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버스만 보면 그 배앓이를 앓게 됐다는 거죠. 이 증세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배앓이를 하는 배가 아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족고난은 이런 어떤 우리가 신민성 질환, 심리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 자, 요 거미공포증 같은 거 아까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거미공포증을 없애는 방법 치료가 있답니다. 치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홍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홍수법은 요새 그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미를 그냥 한 수십 마리를 몸에다 막 붙여놔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에이 뭐 한번 거미를 잔뜩 내가 이렇게 홍수처럼 받아봤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극복이 된다는데 이거 잘못하면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요새는 안 씁니다. 이제는 어떤 걸 쓰냐면 거미를 맨 처음에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그림을 줍니다. 거미 그림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병에 들어가 있는 거미를 근처에 두고 가까이 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옷에다가 묻혀주고 나중에는 그 팔뚝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다가 자기 갖고 놀게 하면서 거미를 이렇게 공포증에서 이렇게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그 체계적인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체계적인 둔감법을 사용해서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대 방법이 있어요. 반족보나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거미를 줄 때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시켜서 거미에 대한 공포증을 없애는 거죠. 예. 과거에 이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니라 제 딸이 어릴 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기 때문에 그 소아과 의사가 저한테 준 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딸이 기어다니다가 독극물 같다고 느끼는 어떤 거를 흡입했거나 뭐 아무거나 입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때 독극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먹었을 때 이 약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먹었던 모든 음식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거 저기 뭐죠 그 토하게 하는 약입니다. 토하게 하는 약인데요. 어, 이피카라는 약입니다. 이피카. 그래서 우리 딸은 두 번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그 부속품을 주문해 갖고 택배가 왔는데 일단은 마우스가 잘 안 돼 갖고 제가 있던 지역은 1시간 반 운전해서 가야 이렇게 마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택배 UPS라고 그러죠. 택배를 통해서 보면 너무 반가워갖고 얼른 박스에서 꺼내갖고 밑바닥에 놓고 얼른 저기 컴퓨터에다 설치해서 이제 하는데 뭔가 우리 딸이 가까이 오더니 우두둑 우두둑 거리면서 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봤더니 그 택배 속에 들어있던 그 실리카 젤을 입에다 넣고서 그 우두둑 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얼른 가서 그 이피카를 우리 딸한테 먹였더니 그 전날에 먹었던 그 하여튼 콩나물까지 다 토해내더라고요. 이런 약입니다, 이게. 근데 어른이 먹으면요, 토하진 않아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어른이 먹으면 굉장히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용도로도 쓰냐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좋아한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약을 쓰면요, 한 담배를 필 때마다 요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피면 한 달 안에 담배를 끊게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담배를 피면 담배가 사실은 중독성이 있는 이유는 필 때마다 보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예, 또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해 먹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해서 음식을 먹으면 이 노력이 너무 커서 이게 강화 효과가 없어요. 보상 효과가 없는데 담배는 그냥 딱 꺼내서 불만 붙이면 되니까
보상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담배 필 때 이 편안한 마음이 이게 그것 때문에 피는 건데 매스컴으로 느껴지니까 매번 이 약을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20번 정도 되면요. 이 담배라는 걸 보면 이게 매스꺼운 거라고 담배를 회피하게 되었고 나중에 끊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전적 조건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어떤 요법이라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런 거 딱 보면요. 새 나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요 그림 보면 뭐 느끼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돌고래 무슨 고래 지느러미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 보면 침을 흘린답니다. 이게 샥스핀이에요. 샥스핀. 상어 그 지느러미 요리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 요리를 굉장히 고급 요리로 보잖아요. 딱 이거 침이 나오면 된다. 근데 미국 사람들 이거 보면 가슴이 뛴답니다. 여기다가 둔둔둔둔둔 이런 음악까지 넣으면 뭐 그냥 졸도하기 직전이죠. 사람마다 문화마다 틀린데 이게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이게 틀려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건물이 병원인데 아이들은 이 건물 자체는 무슨 아이들을 무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 건물에 들어가면 요 주사를 맞아요. 옆에 있는 주사. 그러니까 주사가 무서운 건데 아이들은 이 건물이 무서워진 거예요. 이게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병원들 특히 치과 같은 데 굉장히 가기 싫어하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요새 아이들 치과들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갖고 오히려 이가 아프지도 않은데도 치과 가자고 그런 애들도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PTSD라 그래갖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내용을 알 겁니다. PTSD는 최근에 이 말이 굉장히 이게 포스트 트로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 그러죠. 예. 근데 여기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예비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은 군대 가면요 월급을 받아요. 아니면 월급 일부 받고 일부는 갔다 와서 장학금으로 받고 이렇게 그래서 대학생들 중에서 이게 학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군대를 가요. 예. 근데 군대 가고 딱 제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예비군으로 이렇게 차출되면요 8개월을 가서 또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뭐 등록금 때문에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이 여성 간호 장교나 뭐 이런 거로 병사인지 장교인지 제가 계급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8개월 동안에 굉장히 격전지인 바쿠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하러 갔습니다. 근무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트럭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트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환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총상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새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격전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후방에다가 미사일 쏘면 미사일 확뭐 건물이 다 타버린다 이렇게 돼갖고 환자 중에 90%가 다 화상 환자랍니다. 팔이 타거나 뭐 발이 타거나 이런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서 이렇게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 그러면 화상 환자들이 계속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딱 8개월이 돼서 이제 제대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한동안 있었던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군대 격전지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근무하고 온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영웅 대접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돌아왔는데 바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파크에 공원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음식을 사람들이 막 고기를 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토하고
너무 컨디션 안 좋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간 바람에 환영 행사가 그냥 희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따 좀 낮아서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 아이 2명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제대로 식사도 못 해주고 저기 이라크가 있는 동안에 내가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구워주겠다고 스테이크를 굽다가 또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심각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봤더니 이 사람의 이 병명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었습니다. 바로 뭐냐, 이라크에 가서 자기도 느끼진 못했는데 뭐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체감하지 못한 건데 그 피 흘리고 이런 친구들이 그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하는 냄새가 나는 거야. 화상 환자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화상을 입어서 그게 타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 고기 굽는 냄새하고 그 악을 쓰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이런 것들이 고전적 조건에 일어났고 지금 머릿속에 그 파크에서 바베큐 파티 하는데 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더니 이 증세가 나타나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요리하는데도 이게 나타나니까 이 고통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때는 못 느꼈지만 이게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절규하고 악을 쓰는 것과 내가 그 굽는 그 고기하고 이게 고전주축권이라서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거를. 그리고 지나가다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장을 보러 가는데 뭐 길거리에 트럭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트럭만 보면 또 이게 막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PTSD를 고치는데 7년이 걸렸답니다. 7년을.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옛날에 그 ISIS라고 있잖아요. IS 그 테러 그 아마도 시리아나 뭐 이라크에 있는 그 테러 분자들을 미국이 들어가서 쫙 그 지상군이 들어가면요 싹 전멸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고민하다가 무기만 지원하고 끝내는 이 지상군이 안 들어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라크와 쿠웨이트 전쟁 때 미군 병사들이 예비군이 돼서 다시 차출돼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이런 PTSD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회복되는데 7년씩 걸리니까 주저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전장터에서 엄청난 정신적인 이 외상후 증후군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예측이 되니까 지상군을 보내는 건 굉장히 꺼려했던 겁니다. 아무튼 제가 요 응용행동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행동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행동이 뭔가? 어, 사실은 응용행동 분석이나 행동치료, 뭐 행동수정 거의 다 행동이 들어가는데요. 행동을 영어로 하면 behavior라고 합니다. behavior. 근데 behavior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행동으로 번역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말의 행동과 영어의 behavior가 뜻이 달라요. 제가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배우게 되는 모든 정보. 우리가 행동, 움직이는 동작만이 행동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배운 정보도 행동이에요. 기술, 체험, 감정, 예절, 기능, 지식 등 학습해서 익혔거나 학습해야 하나 학습하지 못한 일체의 정보군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내가 지금 학습해서 배운 것도 행동이고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것도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예를 잘 들면요. 6세가 됐는데 아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해도 답변도 못해요. 언어를 사용 못하니까요. 그러면 선생님들 모여서 그 굉장히 문제 행동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 행동이 뭐가 문제 행동이죠? 이 친구는 언어를 못 배운 게 문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이 어떤 의미까지 퍼지냐면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것도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른을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는 어른을 보는 그런 행동이 너무 잘못돼서 문제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 행동이 뭐가 문제 행동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정의 내린다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는 그 행동을 학습해서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못한 게 또 문제행동이에요. 그래서 문제행동의 의미는 우리가 때리고 어떤 내가 동작을 하고 내가 어떤 걸 나타내고 배워서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게만 그 모든 것만 행동이 아니라 표현해야 될 건데 배우지 못해서 표현 못하는 것까지 다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배운 것만 행동이고 배운 것을 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나타난 것만 문제행동이라면요. 언어를 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문제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언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언어를 배워서 써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행동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배워서 익힌 모든 정보만 행동이 아니라 배웠어야 될 건데 배우지 못한 정보군도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동작만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있어요? 정보, 기술, 체험, 감정 다 행동이 들어가니까 영어의 behav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굉장히 작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동 분석, 행동 치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우리가 쓰는 행동이란 말은 넓혀야지만 이 단어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공부를 하라고 줬더니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 문제행동이 크다.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아무 행동 안 한 거 어떨 때는 문제행동이 돼요.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행동이에요. 너무 행동이 이거 과잉행동이 많아. 너무 저기 부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나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야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잘 봐요. 가만히 있는 행동 하나 갖고 어떤 사람은 문제행동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그 목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볼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아동이 했던 행동이 문제행동이면 B, C, D 아동에도 다 문제행동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동은 계속 손을 막 흔드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손을 가만히 무릎에다 가만히 가지런히 놓고 있으면요. 선생님이 와서 예쁜 손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쓰고 막 이랬는데 혼자 그냥 책상에 손만 이렇게 가만히 놓고 앉아 있으면요. 어른이 와서 너는 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냐 이렇게 뭐 그러니 뭐 성적이 오를 리가 없냐 게 야단 맞아요. 똑같이 손을 가만히 책상에도 올려놓은 행동인데 누구는 칭찬받는 행동이 되고 누구는 야단받는 행동이 돼요. 그렇죠? 그 어느 장학관이 이제 어느 학교를 갔는데요. 보통 교실에 그 칠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뒤에는 이제 게시판용으로 적으려고 칠판이 있고요. 앞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칠판이 있는데 그 한 아동은 앞에 칠판을 지우고 있고 뒤 아동은 뒤에 칠판을 지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 보통 장학관이 장학을 한다면서 애들한테도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칠판 지우는 애한테 너는 칠판을 지우는데 왜 지우고 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저기 수학 문제를 너무 안 풀고 농땡이 부려서 선생님이 볼로 칠판을 지우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뒤에 이제 가면서 뒤에 있는 아동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뒤에 칠판을 지우고 있니? 그랬더니 오늘 수학 100점을 맞아갖고 선생님이 칭찬으로 저한테 칠판 지우게 해줬다는 겁니다. 똑같은 칠판 지우는 일인데 하나한테는 벌이 되고 하나한테는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성들이 매일매일 설거지를 하면요. 설거지가 굉장히 고달프고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계단에서 좀 굴러가고 기부츠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부츠하는 동안에 설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부츠를 풀고 집에 완 첫날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설거지였답니다. 너 왜 설거지하냐 그랬더니 설거지가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같은 일이지만 반복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할 때는 이거는 벌이 될 수 있고요. 같은 일이지만 거의 할 기회가 없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끔 가다 보면 말이죠. 그 성남시에
그 노동판 가면요. 그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성남시 그 인력 시장에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뭔가 저런 데서 좀 체험을 하고 싶다. 평소에 그걸 못 하니까 저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저런 걸 하면서 뭔가 자기 만족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상이 된다는 거죠. 같은 일일지라도 보상을 한다. 제가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막바지에 들어 제가 이제 중요한 그 이론은 앞에서 좀 했기 때문에 뒤에 부연 설명은 뭐 제가 볼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강화를 잘 쓰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강화를 늘상 주면요. 강화제가 벌이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마이쮸를 좋아한다 그래갖고 아이가 뭐든지 선생님이 심부름 하든지 문제를 풀든지 할 때마다 마이쮸를 계속 주면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선생님이 준 과제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 먹기 싫은 마이쮸를 줄까봐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같은 이때까지 강화제인데 갑자기 교실에서 그런 게 일어나요. 평소 같으면 이거 좋아해서 이거 주고 애가 더 열심히 하는데 이거 줬더니 이거 던지고 옆에 있는 저기 책상도 넘어뜨리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강아지는 어느 시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반복될 때는 애물단지가 됐다 그러면 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저기 장난감 코너에 갔더니 무슨 예쁜 막대기 무슨 소리 나는 어떤 봉이 하나 있는데 이거 사달라고 막 때렸어요. 그래서 그걸 사줬더니 뒤에 이제 집까지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오면서 아이가 열심히 노는데 이제 집에 좀 가까이 한 30분 지나 집에 좀 가까이 왔을 때 그거를 들고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30분 내내 놀다 보니까 30분이 지나서 그 가치가 처음에 나한테 주어질 때는 굉장히 귀하고 갖고 싶었던 거니까 열심히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져요. 나중에 이제 지금 내 손에 쥐어졌지만 이거 어디다 던질 수도 없고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면 내릴 때 바닥에다 던지고 내리는 거죠. 이 강화라는 거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휴대폰을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휴대폰 딱 샀을 때는 그냥 귀하게 이렇게 손에다 기스날까 봐 품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딱 집에 오면서 그냥 저기 책상에서 확 던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이들에게 강화를 계속적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고 학습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강화를 안 좋아하고 좀 결핍 상태를 줘야 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시간에 강화를 한 번만 할 때마다 줬는데 이제는 두 번, 세 번 할 때 준다든지 스케줄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이불 갤 때마다 눈깔 사탕 하나 줬더니 아이가 이불을 열심히 깨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눈깔 사탕 주면 아이는 그 다음에 절대 이불 안 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를 잘 이용해서 사람은 강화를 받거나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상이 아니라 벌이 되면 그 행동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애물단지가 올까봐 그 일을 안 하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어에 대해서 언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좀 나눌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중재라든지 교육한다든지 언어를 가르칠 때 언어 문제가 어떤 건지를 캐리고리를 좀 알면 더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어 치료하고 언어 치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선호하는 치료사들인데요. 근데 제일 선호하는 치료고 자폐아 부모든지 어떠한 저기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서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언어 치료입니다. 근데 제일 효과가 없는 게 언어 치료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언어 치료는 인간은 인지력에 의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들은 언어를 못 배우지만 인간은 배운다.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언어적인 장치가 있어 인간이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론이 언어 치료를 망칩니다. 저는 언어 치료 컨퍼런스에 작년에 갔는데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 치료할 때 효과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본인들도 알아요. 20, 30년 동안 언어 치료 해봤지만 자기가 딱 눈부시게 언어가 발전된 애들 경험하기가 참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인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언어는 언제 습득하냐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인지력이 어느 정도 뛰어날 때 언어를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지력이 가장 약한 시기인 2세, 3세, 4세 때 언어 폭발이 일어난 거야. 언어가 확 확장돼요. 엄마한테 가서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이 언어가 일어나는데 그 시기에는 아이가 인지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력과 언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배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강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할 때 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